폐의 진액을 보충하고 체내 진액 생성을 촉진하는 약재로 알려져 있죠.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줘서 마른 기침, 가래, 목마름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침을 가라앉히고 진액 생성을 도와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재입니다. 폐를 촉촉하게 해서 기침을 가라앉히고 호흡기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보통 기침과 가래는 폐호흡기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반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침은 호흡 과정에서 몸 안으로 들어온 미세먼지, 매연, 담배 연기 같은 유해물질과 세균,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반사작용입니다. 이때 함께 배출되는 것이 바로 가래인데요. 가래는 몸 안으로 유입된 각종 유해물질과 병원체가 기도와 기관지에서 분비되는 점액에 포착되어 만들어집니다. 점액은 진해관 종류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 우리 몸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젖은 기침과 마른 기침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침할 때 가래가 다량 배출되면 젖은 기침, 가래가 나오지 않거나 소량 나오면 마른 기침이라고 합니다. 젖은 기침이 8주 이상 이어진다는 것은 폐에 만성염증이 있고 이로 인해 노폐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마른 기침이 8주 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기침을 해도 진액이 부족해서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침이 8주 이상 지속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젖은 기침이 오래 지속되면 점차 진액이 소모돼 마른 기침으로 변하게 되며 마른 기침이 오래 지속되면 기관지와 폐의 염증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폐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는 마른 기침에서 젖은 기침으로 다시 넘어갔다가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치료하다 보면 마른 기침으로 고생하던 환자가 큼지막한 가래를 시원에 툭 뱉어낼 때가 있는데요. 이는 묵은 노폐물이 청소되고 있다는 의미로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른 기침이 잦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진액이 점차 메말라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눈, 코, 입이 점차 건조해지고 피부, 근육, 관절, 혈관 등이 점차 탄력을 잃으며 오장육부의 전기도 서서히 고갈되어 갑니다. 이는 병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가을이 되면 꽃과 잎이 시들고 영양분이 열매와 뿌리로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성의 경우 서서히 혈이 고갈되어 가는 폐경기를 겪음으로써 이런 변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노화로 인해 진액이 마르고 인체가 건조해지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폐입니다. 폐에는 항상 공기가 전하되기 때문에 건조해지기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점액이 과도하게 분비된다면 오히려 기관지에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해 폐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딱 필요한 만큼의 점액이 끊임없이 분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폐에는 진액의 여유분이 없으며 진액이 조금만 메말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 진액이 고갈되면 폐가 건조해지기 쉽고 폐가 건조해지면 목구멍이 칼칼하고 마른 기침이 잦아지며 감기에 쉽게 걸리고 잘 낫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공기가 건조해지는 가을 환절기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죠. 기침이 오래가면 위험하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침은 몸속 노폐물을 내보내는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이지만 기침이 오래가면 폐호흡기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만성염증이 심한 경우입니다. 기침으로 그때그때 노폐물을 배출한다 해도 만성염증으로 인해 계속 노폐물이 발생한다면 기침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거죠. 다량의 가래를 배출하는 젖은 기침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만성염증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진액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진액이 충분하고 폐가 촉촉할 때는 노폐물이 기침을 통해 가래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진액이 메마르면 기침을 해도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못하게 되고 마른 기침만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묵은 노폐물이 기관지나 폐에 쌓이면 천식, 폐기종, 폐섬유화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래의 색으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노폐물을 제거하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가래는 색이 연하고 쉽게 배출됩니다. 이런 가래는 좋은 가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래의 색이 진하고 뱉어내기도 어렵다면 노폐물이 원활하게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며 나쁜 가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만성염증이 심해지면 가래색이 점차 진해지고 끈적끈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염증이 가라앉으면 가래색이 점차 옅어지고 묽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기침에 취약한 분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첫째, 폐가 건조한 분들입니다.
폐가 건조해지면 노폐물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기침이 오래가고 기관지가 예민해져서 사소한 자극에도 기침을 하게 됩니다. 둘째, 위장이 약한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약에서는 토생금이라 하여 위장이 건강해야 폐도 건강하다고 봅니다. 위장 기능이 좋아야 소화흡수를 통해 진액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이 진액이 있어야 건조해지기 쉬운 폐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진액이 부족해져서 폐가 쉽게 메마르게 되고 만성기침이 생길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폐가 건조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폐가 건조하다는 것은 진액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진액은 음식물로부터 소화흡수한 영양물질로서 각종 체액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폐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폐가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진액의 주요 역할입니다. 따라서 진액이 부족해지면 폐의 탄력이 떨어져 호흡이 점차 힘들어지며 일상생활에서 간간히 숨이 차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진액은 유해물질로부터 폐를 보호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과 각종 노폐물, 암세포,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는 인프액도 진액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가 건조해지면 폐에 들어오는 각종 병원체나 유해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몸에 해로운 물질들 배출하는 작업도 어려워지면서 점차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그 결과 만성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렇게 생기는 만성염증은 폐렴, 알레르기성 질환, 만성폐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되지 못한 가래가 기관지나 폐에 딱딱하게 달라붙어 점차 쌓이게 되면 세균과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어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고 각종 폐질환을 일으키는 2차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액이 부족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염증과 만성염증은 좀 다릅니다. 염증은 외부로부터 침입한 각종 유해물질과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제거하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체액이 소모되죠. 이런 염증이 자주 발생하여 만성염증이 되면 폐의 진액은 더욱 빠르게 고갈됩니다. 진액이 고갈되어 폐가 건조해지고 노폐물을 청소하지 못하게 되면 각종 폐,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스트레스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는 쉽게 말해 장기간의 불안과 긴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멈춰있는 자동차가 당장이라도 달릴 수 있게 엑셀러레이터를 부릉부릉 밟고 있는 형국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달리지는 않더라도 많은 기름을 소모시키고 엔진을 과열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평소보다 더 많은 진액이 소모되고 몸은 과열되기 쉽습니다. 진액이 공활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염증이 오래 지속되고 결국 만성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폐의 진액이 마르면 목구멍이 칼칼해지고 마른 기침이 잦아지며 목소리가 잘 쉬고 목구멍에 이물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진액이 부족해집니다. 음식물로부터 소흡수한 영양물질이 바로 진액이만큼 위장이 약해지면 충분한 진액을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밥만 먹으면 체하며 안색에 윤기가 없고 몸이 서서히 말라간다면 위장의 기능이 떨어져 전신의 진액이 부족하게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가 건조한 사람의 특징이 있을까요? 폐가 건조하면 대체로 피부가 건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하얗지만 윤기가 없고 메말라서 거칠게 보이죠. 또한 호흡이 원만하지 못하고 짧고 급하다 보니 어깨가 위쪽으로 살짝 들려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환절기 온도 변화나 미세먼지, 담배 연기에 민감해서 기침이 잦은 편입니다. 인체의 각 기관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가 건조한 사람은 다른 장부도 건조해지기 쉬운데 특히 위장이 건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이 건조한 사람에게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입이 자주 마르고 목구멍이 칼칼하거나 이무감을 느끼며 배에 가스가 차거나 잘 체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복통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죠. 얼굴에 윤기가 부족하고 몸도 전체적으로 마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성 기침에는 어떤 치료가 효과적일까요? 기침이 오래간다는 건 폐에 쌓인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가래를 잘 배출하지 못하는 마른 기침이 오래간다면 폐의 진액이 고갈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이때 필요한 건 폐에 부족한 진액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순간의 기침 가래를 완화하는 치료로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메마른 폐에 진액을 충분히 공급해서 폐를 촉촉하게 하고 노폐물을 시원하게 배출하도록 하는 폐 청소의 개념을 치료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폐가 깨끗하고 촉촉하고 시원해지면 폐 기능이 향상되면서 면역력이 좋아져 몸이 스스로 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기침 가래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약차가 있을까요? 폐를 촉촉하게 하는 약재 가운데 차로 마시기에 좋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맹문동차입니다.
맹문동은 폐의 진액을 보충하고 체내 진액 생성을 촉진하는 약재로 알려져 있죠.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줘서 마른 기침, 가래, 목마름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오미자차입니다. 오미자는 기침을 가라앉히고 진액 생성을 도와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재입니다. 목에 가래가 걸려 답답할 때 차로 마셔주면 진액이 보충되어 가래 배출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셋째, 백합차입니다. 백합은 폐를 촉촉하게 해서 기침을 가라앉히고 호흡기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차로 마시면 만성 기침으로 떨어진 체력 회복에 이롭습니다. 최근 비결핵 항상균 감염으로 내원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결핵 항상균이라는 이름부터 생소하실 텐데요.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비결핵 항상균 감염이라는 병이 낯설고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폐 사진을 찍어봤는데 비결핵 항상균 감염이라고 하더라. 별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지켜보자고 하는데 좀 찝찝하다.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것이냐? 한약으로 치료할 수는 없느냐? 또는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 약이 좀 독한지 영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어 죽겠다.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한약으로 치료할 수는 없느냐? 또는 비결핵이라고 하는데 치료약을 보니까 결핵약이 들어가 있더라. 왜 그러는 것이냐? 또는 재발이 잘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겠느냐? 좋은 음식이나 약이 있느냐? 등등의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이 비결핵 항상균 감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답답함을 호소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요즘 부쩍 환자들이 늘어났다고 보시나요? 비결핵 항상균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진행이 느리다가 기침, 가래 같은 증상이 나타난 뒤로는 진행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감기와 기관지염으로 오인하기가 쉽고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보니 병의 존재 자체를 알아채기 힘듭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건강검진들을 통해 저설량 PET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 질환을 비교적 초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단기술이 발달하면서 환자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비결핵 항상균 감염,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비결핵 항상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증인데요. 이 균들은 주로 폐질환을 일으키지만 드물게 관절이나 림프절, 피부 등에도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상균이란 현미경 관찰을 위해 산성 염색약으로 세균을 염색했을 때 염색이 잘 되지 않는 세균들을 통칭하는 말로 약 200여 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균들 중에 전염성이 높고 독성이 강해서 사람들에게 위험한 균으로는 결핵균과 한생병균이 있고 결핵균과 한생병균을 제외한 나머지 즉 전염성이 낮고 독성이 약한 균들을 뭉뚱그려 비결핵 항상균이라고 부릅니다. 비결핵 항상균들은 수돗물, 흙먼지 등 일상적인 환경 속에 흔히 존재하며 그중 일부만이 사람에게 감염되어 질병을 일으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기 쉽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결핵 항상균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균입니다. 수돗물에도 있고 공원이나 뒷산의 흙먼지 속에도 있고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접해왔던 균이며 전혀 낯선 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겪어왔던 그리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비결핵 항상균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감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것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면역 기능이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면역 기능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비결핵 항상균 감염을 폐의 진액이 메말라 폐가 심하게 건조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봅니다. 진액이 부족해지면 면역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부위가 생기고 면역 기능이 미치지 못하면 비결핵 항상균처럼 독성이 약한 균도 그곳으로 침투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인체에 있어서 모든 물질의 이동은 진액이라는 물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베네치아 같은 수상 도시와도 비슷하죠. 물길을 따라 영양분이 공급되고 물길을 따라 노폐물이 제거되며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물길을 따라 군대도 이동합니다. 만약 이 물길에 닿지 않는 곳이 생긴다면 이순신 장군님이 거북적을 100척 이끌고 있다 해도 적을 물리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물길에 닿지 않으면 적의 침입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균이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전투에서 패배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기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 환자분들이 바로 적이 침입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경기에 실패한 군인과 같습니다. 폐가 약해지면 면역력도 약해진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약에 쓰는 폐와 위장을 외부 물질이 드나드는 주요 장기로 보는데요. 이 두 장기는 외부로부터 유익한 물질을 받아들이고 유해한 물질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위장에는 진액이 충분하고 유사시에 구토나 설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을 즉각적으로 배출할 수 있어 비교적 방어하기가 쉽습니다.
반면 폐에는 진액이 딱 필요한 만큼만 있어서 만성염증이나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진액이 고갈되면 유해 물질의 침입을 방어하기도 힘들고 노폐물의 배출도 어려워져서 염증이 더욱 오래가게 되며 결국 각종 만성 질환들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 병원체와 유해 물질이 침입하기도 쉬운 곳은 폐이며 폐 기능이 약해지면 전체적인 면역력도 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폐호흡기 관련 기저질환이 있거나 결핵을 앓은 적이 있거나 암과 같은 소모성 질환을 앓았던 분들에게서 속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은 폐가 건조하고 만성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내원 환자를 살펴보면 10명 중 3명은 결핵, 3명은 기관지 확장증, 2명은 암, 1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병력이 있었습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 환자 중에 마른 분들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래 내원한 비결핵 황상균 감염 환자 10분을 대상으로 체질량 지수, BMI를 계산해 보니까 20대가 3명, 18대가 2명, 17대가 2명, 16대가 3명이 나왔으며 평균은 18.4였습니다. 내원 환자 10명 중 8명은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60대 후반이었는데 우리나라 60대 여성의 평균 체질량 지수가 약 24.3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결핵 항상균 감염으로 내원하신 환자분들의 평균 체질량 지수가 18.4라는 것은 이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굉장히 마른 체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위장 기능이 약하고 몸이 마른 분들이 스트레스나 만성염증 등의 원인으로 진액이 더욱 고갈되면 폐가 그 영향을 받아 심하게 건조해져서 비결핵 항상균에 감염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장이 약하다는 개념 안에는 소화 흡수를 돕는 장내 미생물종의 균형이 깨져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은 부족하고 유해균은 상대적으로 늘어나 있는 거죠. 실제 비결핵 항상균 감염 환자분들 중에는 배에 가스가 잘 차고 더부룩하며 복통 설사가 잦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되면 장내 미생물종이 더욱 손상되어 복통 설사, 식욕 감퇴, 무기력증, 체중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심하면 항생제 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평소에 체질량 지수가 20 미만인 마른 체격이신 분께서 비결핵 항상균 감염 진단을 받는다면 별다른 증상이 없다 해도 경각심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은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되나요? 감염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단계가 있습니다. 면역계가 감염 부위를 인지하지 못해서 염증 같은 증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단계를 지나면 기침가래가 나오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기침가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시급히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의 기침가래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며 균에 감염된 조직이 썩어 문드러져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에 가깝고 병이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침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가래도 심한 악취가 나는 고름 같은 형태입니다. 기침가래가 나오는 단계에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감기가 쉽게 폐렴으로 진행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으로 폐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감기 같은 가벼운 감염이 쉽게 폐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폐렴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감기만 걸리면 폐렴으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폐렴이 폐혈증으로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폐 전체가 전신 감염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죠. 가벼운 감기 증상에서 갑자기 폐렴으로 악화되고 폐렴이 또 빠르게 폐혈증까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폐에서 시작된 감염이 온몸으로 퍼져 폐혈증으로 발전하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질환은 단순히 항생제로 원인균을 제거한다고 해서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폐가 건조해서 약효가 잘 전달되지 않다 보니 원인균을 찾아 그에 맞는 항생제를 처방하더라도 효과가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약을 강하게 쓰게 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원하신 환자분들 중에도 항생제 치료 부작용으로 복통, 설사, 체중 감소, 면역력 저하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재발이 잘 되는 병입니다. 비결핵 항상균 자체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균이다 보니 한 가지 균에 의한 감염이 제거된다 해도 폐 기능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균에 의해 재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 치료, 결핵 치료와 어떻게 다른가요? 결핵균은 항상균 중에서 독성과 전염력이 강한 균이며 비결핵 항상균은 그에 비해 독성과 전염력이 약한 균입니다. 당연히 비결핵 항상균 감염 치료가 결핵 치료보다 쉬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성과 전염력이 약하고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비결핵 항상균에 감염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폐가 심각하게 건조해져서
면역 기능이 매우 낮아져 있다는 의미이며 체력 자체도 많이 약하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치료에 있어서도 비결핵 항상균 감염 치료가 결핵 치료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결핵 치료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면 비결핵 항상균 감염 치료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며 치료 경과도 좋지 못하고 재발도 잘 되는 편입니다. 다만 결핵균과 비결핵 항상균은 모두 항상균이어서 결핵약이 비결핵 항상균 치료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생제는 수많은 감염증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지만 비결핵 항상균 감염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는 비결핵 항상균 감염은 항생제로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항생제 치료 성공률이 약 45%에서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감염 부위에 면역 기능이 닿지 않고 항생제의 약효도 잘 닿지 않아 치료 효과가 잘 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은 길어지고 약은 독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식욕감퇴, 복통설사, 무기력증, 체중 감소, 면역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데요. 비결핵 항상균 감염 치료를 위해서는 폐와 위장이 먼저 건강을 되찾아야 하는 만큼 위장에 부담을 주는 항생제 사용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결핵 항상균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균이라 항생제 치료를 해도 폐 기능 자체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재발 위험이 큽니다.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감염됐던 균에 다시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균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한 가지 비결핵 항상균에 대해 항생제 치료를 하는 도중에 또 다른 비결핵 항상균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항생제로 비결핵 항상균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이 감염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결핵 항상균 감염은 진액이 고갈되어 폐가 심하게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 면역 기능이 닿지 않는 부위가 생겼을 때 발병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건조해진 폐에 진액을 보충해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하는 폐청소라는 개념을 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폐청소를 통해 폐가 깨끗하고 촉촉하고 시원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면 비결핵 항상균 감염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비결핵 항상균 감염 치료에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결핵 항상균에 감염된 환자분들 중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 근래 보기 드문 영양실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체중을 500g이라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비결핵 항상균 감염 환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름기가 좋고 담백한 음식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콩, 우유 등의 음식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면 좋은데 비결핵 항상균 감염 환자분들 중에는 단백질 소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영양가 많은 음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자신의 기호와 소화 능력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육류보다는 어패류를 드시는 게 더 소화가 잘 되는데요. 어패류 중에서도 기름기가 좋고 담백한 조기, 갈치, 가자미 같은 신살 생선이 좋고 전복, 바지락, 키조개 같은 조개류도 좋습니다. 소고기와 같은 육류를 먹을 때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둘째, 위장을 촉촉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대체로 이런 음식들은 신맛이 나며 형태는 끈적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신맛은 기운을 모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장이 건조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적당한 신맛이 소화를 촉진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키위입니다. 하루에 한두 알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고 너무 시다면 숙성시킨 뒤에 먹거나 신맛이 덜한 골드 키위 같은 품종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먹으면 위장이 촉촉해지고 진액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단, 먹고 나서 신물이 넘어오거나 속이 더부룩하면 키위가 안 맞는 것이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장내 유익균을 키우는 음식입니다. 비결핵 항상균 감염 환자분들은 폐뿐만 아니라 위장까지 건조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장내 미생물총의 균형이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정도일 때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익균이 우세할 때 장내 환경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만큼 요구르트, 치즈, 청국장, 낫또 같은 유익균이 많은 발효식품을 챙겨 먹으면 좋습니다. 특히 고초균,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들어있는 낫또가 효과적인데요. 낫또를 직접 드시기가 힘들면 낫또키나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장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익균들을 키우는 것도 좋은데 현미, 카무트, 귀리 같은 곡물,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같은 버섯류, 양상추,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류 등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암은 어떤 질환인가요?
암은 정상세포의 DNA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시작됩니다. 그 결과 생겨난 암세포는 특별한 기능을 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스로 죽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암세포의 이기적인 생존 방식은 인간이 단세포 생물이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생존에 유리한 방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한 것은 각각의 세포로 생존하는 것보다 서로 협력해서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포들은 전체를 위해 각자의 생존 본능을 억누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암세포는 전체의 일부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자기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세포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암세포가 면역계의 통제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자라나고 무한히 증식하여 집단을 이룬 것이 바로 암입니다. 암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독점하며 원래 자신이 속했던 장기를 파괴하고 결국 전체의 죽음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체가 죽으면 자기 자신도 죽게 되는데 그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암세포는 DNA 돌연변이에서 비롯되므로 그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들이 집단을 이루어 암으로 발달하지는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해야 되겠습니다. 암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암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노화입니다. 정상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이 발생하는데 이 돌연변이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노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화는 제어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은 만성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암을 유발합니다. 첫째,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 질소화물 같은 유해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런 유해물질들은 정상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을 높이며 그 결과 암세포로 변할 위험도 커집니다. 둘째,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면역계가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들이 만성염증에 대응하느라 암세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만성염증이 있을 때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죠. 만성염증은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간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암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만성염증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세포가 어떻게 암세포가 되나요? 우리 몸의 세 가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꺼졌던 암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세포가 마치 암세포처럼 맹렬하게 분열하고 성장하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배아기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직후 고작 몇 개의 세포가 뭉쳐있는 상태가 배아인데요. 배아는 엄마 뱃속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조 개의 세포로 분열하고 증식합니다. 이렇게 빠른 성장을 유도하는 유전자들은 인체가 형성되고 나면 활동하지 않게 되는데 어떤 돌연변이에 의해 이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그 유전자를 가진 세포는 다시 배아기 때처럼 맹렬하게 분열하고 증식하게 됩니다. 둘째, 종양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는 한시도 쉬지 않고 DNA를 검사해서 복제 과정에 오류가 있는지 감시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합니다. 그런데 정상세포에 문제가 생겨 암 유전자가 다시 활동하게 되었는데 종양 억제 유전자에도 돌연변이가 일어나 이것을 수리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 암세포로 진행되게 됩니다. 셋째,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포는 유전자가 손상돼 암세포로 변할 위험이 있으면 세포 스스로 사멸해 인체의 건강을 지킵니다. 하지만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 기능이 상실돼 암세포가 자멸사하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암세포가 암으로 발전할 때는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암세포가 암으로 발전할 때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제거 단계입니다. 처음에 암세포가 나타나 증식하면 이를 눈치챈 큰 포식세포나 자연살해 세포 같은 선천 면역계가 먼저 대응해 암세포 제거를 시도합니다. 이어 가지세포가 암세포의 정보를 림프절로 전달해 림프절에 있는 조력 T세포와 살해 T세포 같은 후천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공격을 더욱 강화합니다. 면역계가 잘 대응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면 더 이상 암으로 진행되지 않겠지만 이때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면 암세포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동적 평형 단계입니다. 빠르게 증식한 암세포와 이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면역계가 치열하게 다투는 시기죠. 면역계는 암세포를 철저히 제거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살아남는 암세포는 어떻게든 반격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면역계의 기능이 약해지면 암세포 생존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고 면역계의 공격을 이겨낼 확률도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면역계의 방어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더 강력한 암세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면역 회피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면역계의 방어 기능을 이겨낸 암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해서 결국 암이 되고 인체의 면역계는 이런 암을 몰아낼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보통 이 면역 회피 단계에 이르러서야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암의 발생 단계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암이 단기간에 쉽게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데에도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3번 이상 발생해야 되고 암세포가 암으로 발전하는데도 처음에는 면역계가 우세해서 암세포를 제어하는 단계에서 서로 비등비등하게 싸우는 단계, 마지막으로 암세포가 면역계를 이기고 암으로 발전하는 단계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비로소 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암은 발병하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동적 평형 단계에서 암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동적 평형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가 바로 신체 곳곳에서 발생하는 만성염증입니다. 폐암은 소리 없는 암으로 불릴 만큼 초기 증상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폐암을 초기에 알아채기 힘든 것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특이한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폐암의 초기 증상은 만성기침 정도인데 이 증상은 다른 폐호흡기 질환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 폐암의 초기 증상으로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무기력증이나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은 폐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나타나는 증상이라 초기에는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만성기침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성기침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폐에 만성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둘째, 폐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폐암은 보통 70세 전후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 연령대 환자분들은 폐 기능을 100% 쓰는 경우가 드물고 보통 60에서 70% 정도만 쓰다 보니 폐암으로 인해 폐 기능이 떨어져도 이를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폐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물론 폐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저는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에게 폐 기능을 체크하는 목적으로 계단 오르기를 권해드립니다. 5층 정도를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으면 폐 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며 만약 전보다 숨이 더 찬다면 폐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겠죠. 폐암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폐암에 걸리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만성기침입니다. 기침할 때 피 섞인 가래나 피 자체를 뱉어내기도 하죠. 또한 호흡곤란과 체중 감소, 무기력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평소에 담배를 많이 오래 피우셨거나 유해물질을 많이 흡입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침이 평소보다 자주 그리고 오래 지속된다면 폐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곤란,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을까요? 폐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많이 흡입한 분들은 폐암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폐암은 담배를 오래 많이 피우신 분들이나 유해한 분진이 많은 작업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에게서 흔히 발병합니다. 또한 폐가 건조하면 유해물질을 잘 배출하지 못해 만성염증이 생기기 쉽고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평소 성격이 예민하고 불안 긴장도가 높으며 목이 잘 칼칼하고 마른 기침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폐암을 조심해야 합니다. 폐암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폐암의 중요한 위험 신호인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흡연, 미세먼지,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진액이 부족해져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지면 폐는 점점 건조해지고 열이 쌓이게 되며 만성염증이 심화됩니다. 만성염증은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촉진하고 면역계가 암세포를 인지하고 제거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폐암의 발생 원인을 높입니다. 따라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건조해진 폐에 진액을 보충하여 노폐물을 잘 배출하게끔 하는 폐 청소가 폐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폐를 깨끗하고 촉촉하고 시원하게 관리하면 만성염증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주요 면역기관인 림프계가 건강해지고 전체 면역계가 암세포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폐를 시원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의학적으로 폐는 시원한 기운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숙광의 기능을 주관합니다. 이는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열이 잘 발산되지 않고 쌓이면 신체의 기능과 구조가 손상을 입게 되고 만성염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폐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심장과 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열은 폐를 통해 직접적으로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과 간에 열이 쌓이게 됩니다. 만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자주 호소하는 가슴 답답함이나 갑자기 힘 빠지는 증상도 심장에 열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
쌓여서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공냉식으로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간은 열을 식히기 위해 폐에 바짝 붙어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심장은 아예 폐에 완전히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 뇌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이는 뇌를 순환하는 혈액이 폐에 의해 식혀진 결과이며 뇌 또한 간접적으로 폐의 숙광작용에 의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청소를 통해 노폐물과 열을 배출하여 폐를 시원하게 관리하면 만성염증이 줄어들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폐가 깨끗해지면 면역력도 좋아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폐가 깨끗하고 촉촉하고 시원해지면 편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편도는 인체에서 가장 큰 림프절로 알려져 있죠. 림프절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세균, 바이러스 등을 막기 위해 면역세포들이 대량 포진되어 있는 면역계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목젖 양옆에 있는 구개편도만 떠올리지만 인두편도, 이관편도, 설편도까지 총 4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편도는 유아기와 소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면역 기능을 일정 수준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편도 상태만 살펴도 우리 몸의 면역력 수준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편도가 림프계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림프계는 면역세포들이 전신을 누비는 고속도로이며 림프절은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위치한 주요한 방어기지로 볼 수 있는데요. 림프절에는 T세포, B세포, 자연살이세포 등의 림프구들이 상주하면서 림프액 속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등을 검사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편도가 붓는다는 건 림프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신호로 전신을 림프절이 부어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림프절이 붓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독성이 강한 세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또는 면역력이 약해져 평범한 균이나 바이러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염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류마티즘 같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면역 반응이 과도해져 있는 경우 등이 있죠. 쉽게 말하자면 편도가 자주 붓거나 늘 부어있다는 건 우리 몸 어딘가에 만성염증이 자리 잡고 있고 이로 인해 림프계가 과로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편도의 붓기가 가라앉는다는 건 만성염증이 가라앉았다는 뜻으로 전신의 림프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완화되고 편도의 붓기가 가라앉으면 림프의 순환이 원활해져 림프절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림프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조직에서 나온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제대로 검사하고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에 해로운 3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첫째, 담배입니다. 담배는 큰 포식세포나 자연살해세포 같은 면역세포의 반응을 느리게 하여 선천 면역계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T세포 활성화와 증식도 제한하여 후천 면역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간혹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 때 한 개비만 피우는 것도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건강을 위해서는 끊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숨이 차기 시작하면 반드시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둘째, 술입니다. 침묵을 도모할 때 술이 빠질 수는 없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특히 필름이 끊기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술을 줄이거나 끊으셔야 합니다. 알코올 분해할 때 발생하는 많은 부산물들 중에는 발암물질이 많습니다. 셋째, 설탕입니다. 단맛이 피로회복에 효과적이고 힘이 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의 단맛은 꼭 필요하겠죠. 다만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탄산음료를 하루라도 안 마시면 허전할 정도로 설탕이 중독된 경우에는 과도한 단맛을 줄이거나 끊으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맛이 바로 단맛입니다. 담배, 술, 설탕의 가장 큰 공통점은 기호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암은 단기간의 자극으로 발생하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꾸준히 받은 자극의 결과로 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담배, 술, 설탕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랜 기간 꾸준하게 먹는 것들이어서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무병장수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무병장수보다는 유병장수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기에 병에 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이런 질병의 상태를 잘 극복해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겠죠. 한약에서는 정기존내 사불가간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정기가 있으면 나쁜 기운이 간섭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기가 바로 우리 몸의 동쪽 평형을 유지시켜주고 병이 들어도 회복하게 하는 힘이며 면역력으로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파도 조금만 쉬면 낫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는 아픈 것이 오래가는 것도 정기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유병장수의 핵심도 바로 이 전기에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전기를 기르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전기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불필요한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영양분을 뿌리나 열매에 저장하는 것처럼 갱년기가 되면 일도 조금씩 줄이고 주변의 인간관계도 서서히 정리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을 숙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서늘한 기운으로 열을 식히고 만물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서 숙광을 담당하는 장부가 바로 폐입니다. 폐가 숙광작용을 잘 해서 몸을 시원하고 정갈하게 만들어주면 만성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한의학적으로 아토피, 비염, 천식을 뿌리가 같은 병으로 본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비염, 천식은 흔히 알레르기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특정 물질에 대해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질환이에요. 사람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은 다 다르지만 결국 면역 기능이 과민하게 반응하여 염증을 일으킨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즉, 세 질환은 모두 면역 기능이 너무 예민해서 생긴 병으로 그 원인은 폐에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폐가 피부를 주관하고 코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폐는 건조해지기 쉬운 장부이고 폐가 건조해지면 폐와 연관된 피부, 코, 기관지 등도 예민해져서 아토피, 비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들이 나타나기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독 아토피, 비염, 천식에 취약한 분이 따로 있는 걸까요? 폐가 건조한 분들이 아토피, 비염, 천식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진액이 부족하면 폐가 건조해져서 면역 체계의 균형이 깨어지고 특정 물질에 과민하게 반응해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위장이 약한 분들 중에 폐가 건조한 분들이 많습니다. 위장이 약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피부에 윤기가 없고 몸이 마르는 분들은 폐가 건조해지기 쉽고 알레르기 질환도 잘 발생하게 됩니다. 비염과 천식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비염과 천식 모두 면역체계 균형이 깨져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이지만 염증이 생기는 부위가 다릅니다. 비염은 주로 코 점막의 염증으로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상부호흡기 질환입니다. 천식은 기관지의 만성염증으로 발작적인 기침, 호흡곤란, 천명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하부호흡기 질환입니다. 저는 폐호흡기 질환이 대체로 코, 목, 기관지, 폐포 순으로 악화된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상부호흡기 질환인 비염은 비록 증상이 심하다 해도 중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면 하부호흡기 질환인 천식은 숨이 차기 시작하면 바로 중증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권합니다. 계절이 비염, 천식 증상에 영향을 주나요? 폐가 건조해지면 비염, 천식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커집니다. 폐는 외부 환경이 건조해지면 병이 들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고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겨울로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폐호흡기 질환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으로 접어드는 환절기에는 꽃가루, 미세먼지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증가해서 폐호흡기 질환이 심해질 수 있죠. 또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트는데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은 건조하고 그 속에 곰팡이 같은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어서 폐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계절에 폐에 안 좋은 요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외부 환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소에 폐를 깨끗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약차가 있나요?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으로 괴로울 때는 약차를 끓여 마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자차입니다. 창의자는 국화과에 속하는 독고마리의 열매로 예로부터 폐와 간의 기능을 돕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항균, 항염 작용으로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며 과민한 면역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창의자의 가시 부분을 없애고 약하게 볶은 후에 연하게 끓여서 평소에 즐겨 마시는데요. 복통 설사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볶아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 신이화차입니다. 한방에서는 목련의 꽃봉오리를 신이화하여 비염을 완화하는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폐와 기관지의 기능을 도와 코막힘을 뚫어주고 찬 기운을 몸 밖으로 발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맛이 은은하고 그윽해서 차로 마시기에 좋습니다. 천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호흡기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관리하는 생활습관은 천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금연입니다. 흡연은 기관지 염증을 악화시켜 천식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간접 흡연과 전자담배 역시 해로우니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은 폐 건강의 시작입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폐 기능이 좋아져서 천식 증상이 완화되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비만은 만성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천식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지속적인 운동을 통한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실내 공기를 촉촉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환기를 자주 하되 유해 물질이 많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좋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가 10% 이하로 떨어질 때가 많은데 이럴 때는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최소 30%에서 40% 정도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습기는 수분 입자가 큰 초음파식 가습기보다 입자가 작은 자연식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토피는 어떤 질환인가요? 아토피는 주로 유아기 또는 아동기에 시작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 붉은 발진, 진물, 피부 두꺼워짐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한양에서는 페이조피모라하여 폐가 피부와 털을 주관한다고 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토피는 폐의 기능이 약해져 피부 밑에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 기능이 좋아져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증상이 점차 완화되는 걸 볼 수 있죠. 아토피 환자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피부염증 질환으로 피부에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폐를 건조하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폐를 건조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은 흡연과 스트레스입니다. 폐가 촉촉해야 피부도 덜 예민해지게 됩니다. 둘째, 피부에 자극을 주는 옷은 피해야 합니다. 옷과 피부가 서로 맞닿았을 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거친 섬유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섬유가 가늘고 표면이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옷이 좋고 회백제와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위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소화 흡수하기 쉬운 음식을 먹어야 진액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이 진액이 결국 폐를 촉촉하게 만듭니다. 지나치게 맵고 짠 음식과 알코올은 진액을 마르게 하고 진액을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열량은 채워주지만 진액이 잘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가공되지 않은 싱싱한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토피 비염 천식 증상 완화를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치료의 효과와 한계, 장기 사용 시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스테로이드 제제로 치료하면 단기적으로는 염증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염증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잠깐 덮어두는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이가 울고 버틸 때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는 대신 자신의 눈과 귀를 막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염증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덮어둔다면 염증은 점차 만성이 되고 면역력 또한 저하되면서 점점 더 강한 약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피부 위축, 색소 침착, 모세혈관 확장,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도 있죠. 따라서 저는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염증의 원인을 제대로 제거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토피 비염 천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외부의 침입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구는 우리 몸의 면역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역기능을 강화해서 스스로 염증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가 병과 맞서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아토피 비염 천식은 면역기능 불균형으로 특정 물질의 과민 반응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 만큼 면역기능을 안정시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조해진 폐에 촉촉한 진액을 보충하여 염증을 유발하는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림프계를 비롯한 전신의 면역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폐청소의 개념을 아토피, 비염, 천식 치료에 적용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치료 사례를 꾸준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감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리 선조들은 오랜 세월 전부터 이 감기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감기가 와서 감기에 멎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병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제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죠. 감기가 와서 이제 길어지면 비염이 될 수도 있고 편도선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관절염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병을 불러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꼭 만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병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기가 불러온 호흡기 질환 악화 4단계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감기가 와서 일주일 이내에 사라지면 그것은 진정 감기입니다. 그러나 감기가 와서 열흘을 넘기게 되면 감기에 뿌리가 내리고 뿌리 내린 감기는 비염이라 부릅니다. 비염에 걸리면 이제 평생 동안 고생하는 병입니다. 자, 평생 동안 고생하다가
어느 날 이제 독감이나 열감기를 앓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감기가 지난 뒤에는 쌕쌕 소리가 들려옵니다. 쌕쌕 소리 들려오면 이제는 천식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감기가 비염이 됐고 비염은 다시 천식 됐습니다. 자, 또 천식의 세월이 한없이 계속됩니다. 천식의 종착역에 이제 중증의 폐질환이 기다립니다. 바로 COPD 또는 폐섬유화 또는 폐암, 이런 중증의 폐질환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단계라고 부르고, 이제 그 사이에 비염과 천식 사이에는 몇 가지의 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농증, 중이염, 결막염, 비염, 코 비에 염증염, 코에 염증이 있다. 이 코에 염증이 눈으로 가면 결막염이고, 코에 염증이 귀로 가면 중이염, 코에 염증이 깊은 코, 부비동염으로 가면 부비동염 또는 축농증. 그래서 크게는 4단계, 중간에는 간이역이 있다. 그곳에 꼬리셋이 있다. 그 꼬리는 비염의 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축농증, 중이염, 결막염. 따라서 비염이 사라질 때 꼬리셋도 사라집니다. 기침가래가 사실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요? 이제 기침가래 소리를 들으면 우선 걱정부터 앞서는데, 사실은 기침은 가래를 뱉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당연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의 문제죠. 이제 정도가 병적으로 심하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깨끗한 폐의 기적에서 인간의 생명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명 현상 하면은 바로 먹어야 살고 숨 쉬어야 산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건강에 관한 얘기를 하면 모두 무엇을 먹어야 할지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제 생각을 달리 해보죠. 먹는 것은 오랫동안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보는 신문기사에서 탄광이 무너졌고 많은 사람이 땅속에 묻혀 있는데 기록적으로 석 달 후에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음식은 석 달을 굶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살아날 수 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숨은 숨 쉬어야 살고 먹어야 사는데, 숨은 단 3분이면 생명이 끝납니다. 따라서 생명 현상에서 절대적인 1번은 바로 숨이죠. 숨을 쉬는 것이 바로 내 폐고, 따라서 깨끗한 숨을 쉬어야 내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폐가 우리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폐가 좋아지면 바로 심장이 좋아진다는 사실은 잘 모르세요. 심폐기능이라는 말은 익숙합니다. 심폐기능, 심폐기능 또는 심폐소생술 다 익숙합니다. 그 말의 뜻을 음미하시죠? 폐와 심장은 언제나 함께한다는 뜻이 바로 심폐기능입니다. 또 심폐소생술이라는 말은 심장과 폐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함께 소생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폐가 좋아지면 심장은 동시에 좋아지고, 심폐가 좋아진 다음 차례 내 신장 또한 좋아진다. 차례차례. 그러니까 폐가 좋아짐으로 해서 심장은 동시요, 다음 차례는 신장이 좋아진다. 신장이 좋아지면 온몸의 피가 맑고 깨끗하다. 그 다음 차례 간 또한 좋아진다. 따라서 폐가 으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서 깨끗한 폐의 기적에서 깨끗한 숨, 좋은 숨, 맑은 숨을 쉬면 질병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깨끗한 숨.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으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죠. 똑같죠. 깨끗한 숨을 쉬려면 바로 숨을 쉬는 그릇인 내 폐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폐가 깨끗한 숨을 쉴 때 바로 고질병이 사라진다는 새로운 발견은 이거는 우리 인류의 건강에 획기적인 행운을 가져올 거다. 이런 새로운 주장을 소개합니다. 폐가 깨끗해졌을 뿐인데 말씀드린 대로 심장이 좋아지고 또 연이어서 콩팥 또한 좋아지고 다음 차례 간장이 좋아지고 또 피가 맑아짐으로 해서 시리고 저리고 아픈 게 사라지고 수족냉증 사라지고 이와 같이 다양하고 좋은 변화, 바로 폐청소라는 새로운 세계가 이제 우리 인류에게 주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깨끗한 폐는 바로 우리 건강의 기적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마른 기침이 잦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폐는 나이가 들수록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더러워진 폐를 청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침이죠. 따라서 유년 시절보다는 이 할아버지 방에서 많은 기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마른 기침이 잦아지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비염이라는 질병이 나이 들수록 이렇게 찾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염의 증상 중에 하나가 또 마른 기침이기도 하죠. 가래의 색깔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상일 때와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색깔이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래가 누런 가래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환원균이 번식하는 가래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 가래색이 녹색이다. 그러면 녹농균이 번식하고 있다. 또는 가래색이 검다. 그러면 이제 폐 속에 있던 이제 미세먼지나 기타의 예를 들어 석탄가루, 기타 등등의 쓰레기가 가래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그 가래의 색깔만 봐도 폐 속에 있는 상태를 이제 짐작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흰가래, 물가래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건강의 색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침, 가래가 오래 지속되면 어떤 질환을 의심해야 할까요? 이제 기침가래의 대표적인 건 비염과 천식인데, 이제 좀 더 이제 중증의 질환은 바로 COPD나 또는 폐 섬유화를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질병으로는 기관지 확장증이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에 이제 증상이 시작되면 이제 기침가래는 아주 기본이죠. 또 특히 많은 가래가 나옵니다. 그럴수록 또 기침 또한 비례하기 때문에 기침가래가 오랜 세월 이제 계속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침이 오래 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후유증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 그룹이 가장 많은 비염의 그룹. 코로나가 지나갔는데 이제 다음부터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 넘어간 기침, 가래가 찾아왔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비염의 그룹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숨차고 쌕쌕대는 천식의 그룹입니다. 코로나 후유증.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물론 소수죠. 비염이나 천식에 비한다면 훨씬 소수인데 이제 폐가 굳어가는 중증의 폐질환, 이게 이제 셋으로 나눌 수 있는 코로나의 후유증인데, 당연히 코로나 뒤에 기침가래가 오래가는 것은 당연히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기침, 가래가 심한 사람이 먹으면 좋은 음식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멈추지 않는 기침과 잦은 가래로 괴로울 때 먹으면 좋은 음식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깨 뭇국입니다. 무는 예로부터 기침가래를 가라앉히고 가래를 사귀는데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항산화, 항염 성분이 있는 들깨와 함께 먹으면 기관지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더덕 무침입니다. 더덕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 점액 분비를 도와서 가래를 사귀는 데 좋은데요. 밥 반찬으로 무쳐 먹으면 맛도 좋고 기관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쓴맛을 줄이려면 껍질을 벗기고 소금물에 잠시 담갔다 꺼내서 사용하십시오. 원장님께서 바둑 대회를 정기적으로 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를 여시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75년 전에 메가다 장군께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주의를 얻었고 또 그 결과로서 현재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세대들이 이 메가다 장군의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자 이 건국의 참 1등 공신인 이 바로 메가다 장군께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제가 작년에는 센트럴 파크에서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 9월 15일 날 열었고 올해는 이제 뉴저지의 리버티 파크에서 바로 그 옆에는 6.25 참전용사 23개국의 참전탑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멋진 잔디밭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메가다 장군 기념 바둑대회를 엽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서울에 돌아와서 서울에서는 9월 28일 서울 수복,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2주 후에 우리는 서울을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서울 수복 기념으로 서울시청 앞 잔디밭 광장에서 또 메가다 장군 기념 바둑대회를 합니다. 이곳에는 특별히 애기가들 6.25 전쟁이니까 625명을 초청해서 프로기사 30명과 담연기 대국도 하면서 즐거운 바둑의 하루를 이제 보내고자 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같이 즐겼으면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절기에 비염으로 고생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염의 대표 증상은 첫째가 콧물이죠. 콧물, 재채기, 코 막힘, 코가 막혀요. 기침, 가래, 또는 코 가렵고 눈 가렵고 입천장 가렵고 또는 두통 또한 이제 비염의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침, 가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환절기가 아닐 때도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환절기성 비염으로 시작되지만 이 비염이 이제 악화될 때는 1년 내내 통년성 비염으로 악화되는 모습이죠. 따라서 환절기가 아닐 때도 당연히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환절기성 비염이 악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천식은 어떤 질병이며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천식은 우선 쌕쌕 소리가 나는 것이 천식의 고유한 특성이죠. 옛날에는 이제 해수병이라고 불리웠던 건데 바로 할아버지들이 많은 이 기침 소리를 냈죠. 바로 그걸 갖다가 이제 천식이라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불러왔고, 또 천식은 불치병이다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의에서는 천식은 관리하는 병이다, 평생 동안 관리하는 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는 이제 아니다, 내 목을 지키는 내 편도가 건강을 되찾으면 천식도 사라진다는 새로운 생각을 소개합니다.
선식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폐 기능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숨 찾고 쌕쌕 도는 소리가 더 심해지고 악화되면 바로 기관지가 더욱더 좁아지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제 폐질환을 불러옵니다. 제일 쉽게 찾아오는 게 바로 기관지 확장증 또는 만성기관지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이제 폐에 가서 구멍 나는 폐기종.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호흡기 전반이 약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폐암의 발병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COPD 폐 섬유화의 이제 전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는 어떤 질병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토피는 그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병이죠.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이제 곰곰이 살펴보면 아토피를 앓는 사람들의 땅구멍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털구멍도 닫혀 있어요. 이건 발견이 어려운데 털구멍, 땅구멍이 닫혀 있을 때 그 땅구멍으로는 물에 녹는 쓰레기를 버리고 털구멍으로는 기름에 녹는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 두 가지의 쓰레기가 다 나가지 못하고 피부 밑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쌓이고 또 쌓이면 피부는 가렵고 건조하다. 이때 이제 병원에 가면 아토피라 한다. 그리고 이 병은 평생 동안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연고나 주사를 맞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연고 바르지 말라, 주사 맞지 말라. 왜? 반짝하고 효과는 있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모습이다. 왜 그러죠? 바로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쓰는데 스테로이드를 쓰면 그게 마약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훨씬 더 악화되는 모습이죠. 반대로 저는 털구멍과 땅구멍을 열어서 피부 밑에 숨어있는 그 아토피의 노폐물, 독소물질을 다 몸 밖으로 뿜어낼 때 이제 피부의 건강을 되찾는다는 새로운 생각을 소개합니다. 폐와 피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요? 이제 현대과학에서는 인체 호흡 총량을 100이라고 할 때 그중 95를 폐가 숨쉬고 나머지 5를 피부가 숨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의서에 그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죠. 그 동의보감에서는 폐주 피모, 폐는 사람의 피부와 사람의 털럭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이 동의보감 시대에는 과학이 없었죠. 그냥 직관에 의한 관찰인데 굉장히 현명한 관찰이라는 생각입니다. 폐가 좋아질 때 피부 호흡이 좋아지고 옛말에 있죠. 숨결이 고와야 살결이 곱다. 다시 말해 폐가 좋아져야 피부도 고와진다. 그 뜻이죠. 또 하나 이 털을 지적을 했어요. 바로 털에서는 털구멍에서는 기름이 나온다. 이 기름이 나와야만 건강하다는 걸 선조들이 짐작하는 겁니다. 확실히 꼬집어 말하지는 못했지만 폐주피모, 폐는 피부와 털럭을 주관한다 라는 말씀으로 그 세밀한 통찰력을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생물교과서에서는 인체의 호흡 총량을 100이라 하자 그 중에 95는 폐가 숨쉬고 나머지 5는 전신의 피부가 숨쉰다로 뭐 같은 말입니다. 고대와 현대의 표현 방법의 차이라고 봐야죠. 아토피 증상이 있을 때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저는 음식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스턴트 식품은 좀 기피해야겠지만 기타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어라. 이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이제 피부에 있는 두 개의 구멍, 물에 녹는 쓰레기를 버리는 땅구멍, 그리고 기름에 녹는 쓰레기를 버리는 털구멍, 두 개의 구멍을 활짝 열어서 이제 피부 밑에 숨어 있는 아토피 쓰레기를 말끔히 버리는 것. 하나 더 연고를 많이 발랐다면 몸속에 스며 있는 스테로이드를 샅샅이 찾아내어 말끔히 제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아토피 알레르기 치료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염, 천식, 아토피는 약 먹을 때만 잠깐 괜찮다가 자꾸 재발한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염은 항히스타민제를 씁니다. 천식과 아토피는 똑같이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라는 건 마약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호전은 보여주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제 더 악화되는 모습이고, 비염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항히스타민제가 덮어두는 겁니다. 긴 세월 항히스타민제를 쓰다 보면 듣지 않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결국 한 단계 높이면 또다시 스테로이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비염은 전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스테로이드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항히스타민제를 써서 이제 내성이 생겨 듣지 않을 경우, 그 경우에는 또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천식과 아토피는 처음부터 스테로이드죠. 그러니까 약을 먹었을 때만 반짝하고 효과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자꾸 재발하게 되죠. 그 원인은 바로 스테로이드에 있다. 비염, 천식, 아토피를 함께 앓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뿌리가 같은 한 가지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료약도 다 천식, 아토피는 바로 스테로이드, 비염은 또 항히스타민제이지만 안 들으면 스테로이드. 결국 뿌리가 같은 한 가지의 병이다. 저는 20년 전부터 비염, 천식, 아토피는 뿌리가 같은 한 가지의 병, 알레르기 삼총사라 했고, 서울대학병원의 그 알레르기 교수님은 삼형제라고 그랬어요. 알레르기 삼형제다. 표현의 방법의 차이죠. 같은 병으로 보는 거죠. 그 뿌리에 있어서는. 예. 알레르기 체질을 정상 체질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면역력이 뚜렷하게 좋아지면 당연히 알레르기 체질이 정상 체질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꽃가루 알러지를 예로 보시죠. 꽃이 피는 봄철에 꽃가루가 날라댕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괜찮은데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바로 재채기를 합니다. 연이어 콧물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에 가서 이제 콧구멍을 팝니다. 자, 그 말의 뜻은 이제 꽃가루가 왔는데 내 면역력의 판단은 저건 해롭다. 그래서 이제 오지 못하게 재채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에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콧물을 주르르 흘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이제 코가 간지러워서 손가락에 가서 파내는 겁니다. 이건 꽃가루가 내 코의 점막에 늘어붙었다라고 면역력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이제 총명을 되찾으면 저는 이제 대체로 6개월로 봅니다. 폐청소 6개월에 면역력이 뚜렷이 좋아지면 바로 이때 이제 면역력이 다시 판단을 합니다. 꽃가루야 괜찮아. 그러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 꽃가루에 대해서 내 몸이 알레르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정상 체질로 개선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중증 폐질환에는 어떤 병들이 있나요?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앓게 되는 것이 바로 COPD입니다.
COPD라는 병을 이제 직역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질환명으로는 폐의 기종과 기관지 확장증이 이에 이제 소속됩니다. 두 가지의 병 다 만성적으로 진행되죠. 만성이란 말은 천천히 이게 이제 유명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폐가 굳어가는 병, 돌처럼 굳어간다. 폐경화증 또는 폐섬유화 또는 간질성 폐질환,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뭐 하나 더 추가한다면 폐암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중증의 폐질환은 일종의 노화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병이라면, 폐암은 나이에 관계없이 조금 돌연변이식으로 찾아오는 병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중증 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제일 쉽게는 이제 기침 가래가 유난히 심하다든지, 또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또는 이 가슴에 통증이 심할 때, 숨 찬 것이 유난히 심해질 때, 이게 바로 중증 폐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상들이죠. COPD가 폐암보다 무서운 병이라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OPD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일단 폐암이 확진되면 치료율은 빈약해도 표준 치료라는 게 있죠. 수술, 항암, 방사선, 이 세 가지의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치료가 시작되지만, COPD는 아예 치료약이 없어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폐암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폐암은 사망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무섭다는 말보다는 고치기 어렵다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네요. COPD의 원인과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COPD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흡연이죠. 흡연을 이제 오랜 세월 하게 되면 반드시 폐세포가 죽어요. 폐세포가 죽게 되면 그 죽은 자리가 CT를 찍어보면 이제 구멍으로 나타나죠. 폐기종이라 부릅니다. 또 하나, 이제 담배를 오랜 세월 피우게 되면 폐기관지에 많은 가래가 남게 돼요. 그거는 이제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병을 하나로 부를 때, 두 가지의 병 다 천천히 진행됩니다. 천천히. 그래서 만성자가 붙습니다. 만성.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병이 다 숨이 찹니다. 그래서 폐쇄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영어 이름이 COPD고, 이제 한문으로 말하자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제 흡연이 주인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더 소개하면, 어린 시절에 혹은 젊은 시절에 폐결핵을 앓은 사람은 이제 수십 년 후에 COPD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결핵을 앓고 1년 동안 이제 결핵 치료를 해서 이제 병원에서 완치됐습니다 라고 의사가 판정을 해주면 내 폐도 건강한 폐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핸디캡으로 남습니다. 핸디캡 무엇이죠? 수십 년 후에 COPD 기다린다, 폐기종이 기다린다, 폐섬유화가 기다린다. 어떻게 해야죠? 대비하라, 예방하라. 이것을 결핵을 앓은 분들께 아주 중요한 정보로 소개합니다. 폐섬 유화의 원인과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폐섬유화의 원인은 결국은 염증이죠. 폐섬유화의 다른 이름이 간질성 폐렴. 결국 염증이 이제 폐에 있는 실질세포를 갖다가 굳어가게 하는 거죠. 뭐 유명한 사건으로는 가습기 살인 사건이 있었죠. 가습기 살인 사건의 사망자들이 전부 다 폐섬유화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폐섬유화의 원인은 말하자면 유해가스도 폐섬유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COPD와 폐섬유화 예방을 위해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요? 그건 뭐 병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 건강 상식, 이제 담배를 끊어야만 COPD나 폐섬유화의 발병률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죠. 당연한 조치입니다.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중증 폐질환, 치료 가능한 병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지난 10년 세월을 가장 많이 치료한 게 바로 이 두 가지의 병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치료의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많은 환자를 치료하게 된 겁니다. COPD 그리고 폐섬유화는 뭐 제 진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병이고, 또 치료의 성과도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제가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 COPD 그 학회를 오사카에 가서 했는데, 그때 인도의 호흡기내과 그 교수가 제 강연이 끝났는데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Just 1 minute, just 1 minute, 1분만 하면서 메디컬 센터도 아닌 또 종합병원도 아닌 개인 클리닉에서 저렇게 많은 치료 사례를 탄생시킨 것이 참으로 경이롭다. 이건 인도의 호흡기내과 교수가 제 강연 뒤에 질문을 통해서 저한테 해온 놀람이었죠. 저렇게 많은 사례들. 국내 암 환자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암에 걸리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암의 전 단계는 염증입니다. 사실은 암뿐만이 아니라 염증은 수많은 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이제 염증이 심해질 경우 내 몸에서는 그에 대한 이제 대응책으로서 임파선이 부어오릅니다. 임파선이 크게 부어오르면 그걸 우리는 몽울이라 하지만 이제 병원에서는 그걸 종양이라고 부릅니다. 종양을 발견하면 이제 양성이냐 악성이냐 해서 악성으로 판정나면 바로 암이라 하고, 이제 암이 확진되면 표준 치료 기다린다. 수술, 항암, 방사선이 기다린다. 수술, 잘라내서 죽이는 것이다. 항암, 독약으로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암을 못 견디는 분들이 거의 반수 가까워요. 너무 독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무서워요, 싫어요. 그러면 이제 방사선은 불로 태워 죽인다. 이 세 개가 다, 표준 치료 세 개가 다 내 몸의 일부를 죽이는 치료이다. 큰 고통이 따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폐청소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편안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암 예방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암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는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끼, 곡류를 주식으로 2개 내지 3종의 채소 반찬과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 생선, 콩 반찬을 한두 종 곁들여서 이제 먹으시고, 유제품이나 과일은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특히 식이섬유와 미량의 영양소가 풍부한 통곡물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고기나 생선을 고온으로 조리하면 표면에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어 탄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햄이나 소세지 같은 육가공품의 발색제로 쓰이는 아질산염은 식도암, 폐암 등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가급적 멀리 하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점막을 자극하는 짠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암 예방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 무엇이 있을까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 발병 위험도 커지는 만큼
면역력을 키우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먼저 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하죠. 흡연은 폐나 기관지에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 전반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체격에 맞는 적정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요. 특히 비만은 대장암이나 유방암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다 보면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키워질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어떤 것들에 신경 쓰면 좋을까요? 첫째가 폐 건강이죠. 물론 식습관도 중요하고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역시 첫째는 폐 건강이고, 폐 건강을 위해서는 폐를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폐 청소 의학은 어떤 걸까요? 특별한 생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숨을 쉽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심한 날, 매우 심한 날 상상해 보세요. 햇빛 속에 먼지가 그냥 눈에 보이죠? 그런 날도 우리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자, 숨을 한 번에 숨입니다. 숨을 들어 마셨어요. 숨을 들어 마셨으면 이 많은 먼지들이 이제 코를 통해 들어갑니다. 바로 만나는 게 코털이죠. 코털에는 끈끈한 점액이 묻어 있어요. 이 점액을 만나면 먼지들은 다 늘어붙습니다. 이제 코를 지나 목을 지나 이제 점점 좁아만 집니다. 저 깊은 폐를 향하여 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거미줄보다도 가느다란 구멍을 통해 갑니다. 세기관지. 바로 이곳에 갔다 오면 물론 산소는 주고 탄소는 받아오겠죠. 하지만 이 먼지들은 전부 내 폐에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 한 번의 숨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우리가 숨을 몇 번이나 쉽니까? 자, 1분에 18번을 쉰다고 계산을 하면 하루에 25,000번의 숨을 쉬게 됩니다. 엄청난 양의 숨을 쉬죠. 자, 미세먼지 심한 날 하루 종일 심합니다. 우리는 많은 양의 먼지를 들어 마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어떤 관찰이 가능하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가는 숨을 쉬지 않죠. 이때 아가의 폐는 분홍빛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태어나 3년이면 모든 아가의 폐는 잿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아니, 아가는 담배도 피지 않았는데 왜 폐가 더러워져야 합니까? 아가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을 쉬고 수많은 미세먼지를 들어 마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폐 청소가 중요하다는 이 새로운 생각, 우리의 인류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무심코 숨쉬며 살았을 뿐이다. 수십 년 세월을. 40년, 50년, 60년 에어컨을 단 한 번도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지 않고 사용한 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폐를 청소하였을 뿐인데 우리 인류가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병들이 사라진다면 분명 새로운 의학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죠. 폐청소 의학이죠. 바로 이 폐청소야말로 이제 건강의 축복이다. 우리 인류의 새로운 건강법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폐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집니다. 신진대사란 말은 새로운 것과 썩은 것을 바꾸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왕성하여 몸 안에 쓰레기가 쌓여도 바로바로 청소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몸 안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죠. 근데 저는 묘한 상관관계를 이제 관찰하고 있습니다. 폐가 깨끗해질 때 뒤따라서 내 몸도 깨끗해진다. 내 몸이 깨끗해질 때는 순서가 있다. 1번은 피부, 피부가 먼저 깨끗해지고 2번은 근육과 내장, 제일 3번 마지막은 관절. 그래서 이런 순서로 폐 청소는 몸 청소로 이어진다 라는 새로운 관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무너졌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잦은 감기도 면역력이 무너졌음을 확실히 알리는 거고, 피로 역시 면역력이 무너졌음이죠. 반대로 면역력이 좋아지면 몸이 가볍고 피곤하지 않다. 감기 굿바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몸을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따뜻해진다는 건 충분한 산소가 공급된다는 뜻이고, 충분한 산소가 공급될 때 이제 당연히 면역력도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폐와 편도는 어떤 관계인가요? 폐를 지키는 그 문지기가 있죠. 바로 목에 있는 편도선. 내 편도가 건강을 되찾으면 이제 목구멍을 철통같이 지켜내서 이제 목구멍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폐렴구균 또는 폐렴 강균 또는 감기 바이러스 등등 이런 병원체들에 대해서 내 편도에 있는 백혈구들이 이제 샘물처럼 흘러나와 가지고 기관지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들어오는 대로 물리치는 겁니다. 따라서 내 폐가 좋아질 때 바로 편도가 튼튼.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강하면 경호실장 막강하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폐가 깨끗해질 때 내 편도도 건강을 되찾고, 그것이 바로 면역력의 1번입니다. 면역력의 2번은 장내미생물, 기회 될 때 설명하죠. 면역력 완성 336법칙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면역력의 완성은 폐 청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가 깨끗해질수록 면역력은 3번에 걸쳐 이제 한 계단씩 올라간다. 첫 번째 계단, 바로 편도선의 건강이다. 불과 3개월 사이에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환자의 달라진 모습은 폐렴은 없다, 독감은 없다, 열나지 않는다. 폐렴, 독감, 고열을 막는 건 바로 편도선의 역할입니다. 이게 처음 3개월. 이때 이제 감기에 걸린다면 아주 짧게 감기가 오다 말돼요. 또는 감기가 지나가대요. 아주 짧게. 두 번째 3개월 중요합니다. 두 번째 3개월, 합이 6개월이죠. 장내 미생물. 장 안에 살고 있는 나쁜 세균 줄어들고 좋은 세균 가득하다. 유익균이 충만할 때 장 건강이 최상이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이제 놀랍게도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또는 변비설사 모두가 사라지고 이제 대변색은 황금색. 바로 이때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암을 예방합니다. 또 하나, 바로 이때 중풍을 예방합니다. 자, 저는 이 장내 미생물이 유익균이 충만할 때 암을 예방한다는 얘기를 서적이나 유튜브나 또는 제 진료실에서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습니다. 때로 반론을 당합니다. 무슨 근거로,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나 나는 내 임상을 통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특히 진료실에서는 자유롭게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러나 지난 달 7월 14일 뜻밖에도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7월 14일 날 네이처지, 국제학술지죠. 국제학술지 중에 제1번이라 할 수 있는 네이처지에 장내 미생물이 유익균이 충만할 때 이제 암을 예방한다라는 반가운 논문이 이제 수제되었어요. 그 작성자를 살펴보니까 그 도쿄에 있는 국립 일본 암센터, 거기에 이제 그 면역 연구팀들이 발표한 논문인데, 바로 장내 유익균들이 암을 예방한다라는 이런 이제 그 논문이 네이처지에 수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게 이제 6달의 축복입니다. 이때 이제 중풍을 막아내는 이유는 폐가 좋아지면 심장은 동시에 좋아지기 때문에 심장이 활력을 되찾게 되고, 심장이 활력을 되찾으면 심장에서 뻗어나간 모든 혈관은 탄력을 회복합니다. 혈관의 탄력, 특별히 뇌혈관의 탄력. 뇌혈관에 탄력이 돌아오면 터지지 않는다, 막히지 않는다, 떼끼지 않는다. 이 3가지의 축복.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 뇌출혈 없다, 뇌경색 없다, 따라서 중풍은 없다. 이게 6개월에 동시에 찾아오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이게 이제 면역력이 뚜렷이 좋아지는 2계단. 드디어 깨끗해진 폐, 뭐 분홍색은 아니지만 그냥 연분홍색 찾아온다. 그러면 이때가 되면 깨끗해진 내 폐가 내 건강을 지켜줄 때 이제 면역력의 완성이다. 완성된 면역력, 최상의 면역력, 특별히 부릅니다. 신이 내린 최고의 의사라 한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2000몇백 년 전에 의성 히포크라테스께서 면역력은 신이 내린 최고의 의사라 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생께서는 그냥 면역력이라고만 했지만 저는 완성된 면역력, 신이 내린 최고의 의사라 한다. 따라서 이때 이제 암과 중풍을 막아내고 이제 치매까지 막아낸다는 새로운 기대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폐 건강에 좋은 호흡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슴으로 헐떡거리는 흉식 호흡보다는 배로 하는 복식 호흡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뱃속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는 과정에서 호흡근과 횡격막의 움직임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면 이제 폐활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죠. 또 복식호흡을 꾸준히 하면은 폐 깊숙한 곳까지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요. 평시 사무실에서는 그 위에 6분의 1밖에 안 씁니다. 그러나 이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신선한 공기가 깊이 들어가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폐 기능을 강화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복식호흡이 낯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배를 내밀면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2, 3초 정도 멈춥니다. 마지막으로는 배가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면서 입으로 숨을 가늘고 길게 내쉬면 되죠. 복식호흡이 익숙해지면 숨을 멈출 때 항문도 같이 조여주고 숨을 멈추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호흡에 조용히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까지도 평온해질 겁니다. 평소 면역력과 폐 건강을 위해 원장님이 꼭 실천하시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요? 제 습관이요. 저는 이제 산속에 살기 때문에 5시 한 15분쯤 일어나서 바로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걷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이제 그 혈액순환도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폐 청소의 비법을 알기 때문에 오랜 세월 지금 폐를 깨끗이 청소하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고혈압, 당뇨 없이 기타 잡병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폐 청소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죠.